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정부가 국가 통합 인증 마크 KC 인증이 없는 일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는 일이 있었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 섣부른 정책 발표와 번복이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울한 생각에 갇혀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에 빠지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라디오 심리극장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 단체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병원을 떠난 지 오늘로 석 달째인데요. 오늘이 전공의 복귀 D-Day로 꼽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공의들이 이탈한 날짜가 각기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이탈이 시작돼서 그러면 이제 딱 3달이 되는 건데 공백 석 달이 지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전문의 시험을 볼 올해 3, 4년차 전공의가 2,900여 명이고 이 중에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1,300여 명, 4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장 전문의 배출이 어렵기도 한데다가 이번에 수련 못 받은 전공의들이 뭐 내년에 또 온다고 해도 내년 수련이들까지 또 함께 모이면 거의 2배가 되는 거니까 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연일 전공의들 향해서 복귀와 대화 참여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장상윤 사회수석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추가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근무 이탈 기간에서도 뭐 휴가나 병가 등의 이런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을 나중에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제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일 동안의 그런 병가를 인정받았다 하면 5일 뒤에 돌아와도 그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20일 이후에 복귀해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료계 측에서 의대 정원 집행정지 소송을 이끌어온 법률 대리인이 전공의들에게 쓴소리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최근에 법원이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린 그 집행정지 신청건 있잖아요. 네. 그 건에서 의료계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언론용 메시지를 배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꽤나 이제 강경한 발언들이 들어있는데, 전공이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 수많은 시민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러면서 전공이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유령이냐?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 이렇게 격한 발언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논란이 일자 내부 총질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소극적인 전공의들을 좀 질타를 하고 독려하는 뜻이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우선 이 법률 대리는 그 법원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그 17일에 즉시 재항고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추후에 대법에서의 그런 법리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의식해서 행보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현장, 특히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뭐 중환자실이라고 하면 정말 중증 환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네. 보니까 인공호흡기, 투석기, 에크모 이런 장비에다가 쓰는 약도
굉장히 고위험 약물인데다가 이거를 뭐 밤새서 이제 계속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네. 꾸준히 또 투여를 해야 되고 정량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위험군 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24시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전공의들이 많이 배치됐지만 이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교수들이 공백을 메워왔잖아요. 이제는 교수들도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건데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홍석경 교수의 말에 따르면 3월에 본인이 일주일에 130시간을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는 군의관, 뭐 공보위도 배치를 하고 있고 뭐 개원이들에게도 파트타임으로 대형 병원에서 일하게끔 뭐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이제 사실 다른 업무를 또 하다가 들어오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새 그렇게 돌봐야 되니까 다른 진료과보다 당직도 훨씬 자주 서는데 이게 또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교수도 또 그렇게 뭐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각 대학의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이번 재판 결과로 해소가 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운을 띄웠어요. 정부는 그러면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고 각 대학에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정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안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1대1 생방송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고요? 네, 정부가 연일 의료계에 어떤 그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대화의 장에 나와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대1이든 다대1이든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든 뭐든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자 의협의 이면택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1대1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의협에서 그동안 고발 상대로 굉장히 정조준을 해왔던 게 복지부 교육부 장관이거든요. 뭐 박민수 차관도 있고요. 그런데 전부 뭐 고위급 인사들 아닌 행정부 수장을 그대로 대통령을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현실화될지는 거의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네. 대통령실은 뭐 일단은 그 원점 재검토라든가 1년 이후에 이런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단서를 또 달고 있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일주일 전에도 만났는데 그때 오차는 좀 상견례 인사에 가까웠다면 오늘 회동은 이제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거라고 전해지는데요. 당장 31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개원한다는 걸 고려를 해도 시간상 이제는 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 서로가 양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인데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법사위 운영이 포함한 상임위를 11개 가져가고 2당인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거 2개 다 어떻게 내주냐 이러는 건데 통상적으로도 관례적으로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또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이렇게 좀 여겨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어디까지나 관례 정도일 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게 그럼 민주당은 그동안 그래도 통상적으로 해왔던 관례도 왜 싫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명분은 이겁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온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만큼은 재발의를 해야 되고 법사위가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또 운영위는 각종 특검법과 직결된 곳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선 여당에 못 내준다 이거예요. 네. 그럼 그 총선에서 아무리 의석수 많이 받았어도 법사위에서 막히면 사실상 이게 다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둘이 서로 좀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그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되기로 했죠. 그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고요. 또 여야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짜도 조율을 하는데 민주당은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도 이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대로라면 폐기되는 법안이 16,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21대 국회 입법 성적표는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년간에 25,800여 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처리한 법안이 9,45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를 비율로 보면은 36.6%.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가 37.3%였으니까 거의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는 좀 많이 계류가 돼 있더라도 그 마지막 국회에서 이 밀린 민생 법안을 막 이렇게 뒤늦게 처리를 또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난 20대 국회 때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133건을 막 통과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최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마지막까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불투명해진 상태고요. 지금 계류 중인 법안 16,384건 9일 후에는 이대로라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다고 하는데요. 해병대 최상병 특검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 또 조계종 천주교 등 종교계 인사를 잇따라 예방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제일 주목이 되는데요. 네. 이 최대 쟁점인 짚어주신 대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여부예요.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시한이 내일 모레거든요. 22일. 그렇기 때문에 임박해서 야당 대표와 여당 비대위원장이 만난다면 관련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주말 사이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기도 했는데 뭐 여야가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둘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고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권 지도부는 오늘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내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거부권을 쓴다면 내일이 될 거예요. 네. 이게 특검법 처리 시한이 모레고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한덕수 총리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에 건의를 하면 윤 대통령은 이걸 최종 검토를 하고 이걸 행사하는 순서인 건데 이미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어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점검했다고도 알려졌거든요. 다만 이제 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야권에서의 그런 거센 반발은 불보듯 뻔한 수준인데요. 네. 야권은 장외투쟁도 시사를 한 상태고 이미 지금 여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시작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또 오늘 오전에는 야권 지도부가 모여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특검보다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 주요 인물이 또 두 사람 출석을 해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13시간에 걸친 밤샘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제1사단 11포병 대대장 그리고 이 선임인 7여단장 그러니까 대대장 여단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당시 수색 현장을 총괄한 게 7여단장인데 수중수색을 지휘했는지 이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진행된 네. 조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출석한 대대장과 여단장 두 사람 주장이 전혀 다른 상태예요. 7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11대대장은 그의 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대치가 되는 겁니다. 대대장은 이 상관으로부터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정성껏 찔러보면서 탐색하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수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상관인 그 여단장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경찰은 이번 대질 조사를 통해서 서로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가 169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어요. 네, 어제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윤 기념 문화축제 그리고 3대 화상 달예제에 참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날 행사가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석가불, 가섭불 또 고려시대 스님들 사리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게 10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걸 기념하기 위해 열린 자리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직전에 있던 마지막 공개 행보가 작년 12월이었어요. 이때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두문불출하다가 네. 지난 16일에 캄보디아 총리 부부하고의 있던 오찬에 참석을 했는데 이건 근데 비공개였죠. 그래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공개 행사에 나서고 사진까지 찍히고 한 거는 169일 만의 일입니다. 근데 김 여사가 공식 행보로 이 불교계 행사를 택한 건 이 사리 반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명분이 우선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때 동행을 해서 이 반환할 때 일조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검찰 고위급 인사 파장이 크게 일고 있고 이것이 마치 이제 수사, 김건희 수사 방탄 수사다 이렇게 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이렇게 공식 행보를 재개했다는 걸 두고 야권에서는 이제 맹비난을 하면서 의혹을 해소하고 대중 앞에 서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전담수사팀이 백은종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데요.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첫 번째 고발인 조사입니다. 이 서울의 소리는 그 직접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그 준 가방 그리고 이 과정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제공한 주체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조사와 또 별도로 백은종 대표가 조사에 앞서서 오늘 또 대검찰청에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최재형 목사가 또 하나 주장을 펼쳤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한 청탁을 받는 것 같은 걸 내가 들었다. 네. 뭐 그런 걸 목격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로 고발을 한다는 거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선물 받은 책들을 주었다고 한 주민이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주민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 권모 씨는 지난해 말쯤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할 책들을 내가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맹점은 그러면 이 수사 범위가 명품 가방뿐만이 아니라 왜 그 외에 다른 물품들로 또 확대가 될지 이 여부를 봐야겠고요. 검찰은 일단 그 해당되는 책을 이 주민에게 가지고 들고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고 내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했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이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대담 형식으로 이어진 회고록인데요.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입니다. 대통령으로 지내는 5년 동안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담겨 있지만 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거론한 대목 이걸로 정치권에선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도 그 김정숙 여사가 뭐 단독으로 인도 방문한 게 부적절하다라거나 셀프 초청이다 뭐 이런 의혹을 받아왔었고 여당 서울시 의원은 이걸 김정숙 여사를 또 고발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만큼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인도 방문을 거론을 합니다. 이 책에서 당시에 인도 모디 총리가 그 허황우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나에게 설명을 하면서 공원 개장 때도 꼭 다시 와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진짜로 공원을 개장할 때 초청이 왔는데 대통령으로서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여행한 것처럼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한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참 해명이 되레 좀 부르짖히는 모습으로 번지고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비난을 쏟아내면서 타지마할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또 전 청와대 인사들과 야권에서는 참 옹졸하고 구차하다. 이것은 또 인도 국민과 인도 총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일 수도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여름이 시작된다는 소만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해가 쨍쨍한데요. 중부지방은 현재 하늘이 흐립니다. 중북부 지역에는 오늘 비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쪽 진주 1터널 부근 1, 2차로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 정체고요. 울산고속도로 언양 쪽 울산 분기점 부근에선 2, 3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평소보다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나들목 사이만 교통량이 많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원효대교 3, 4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라 뒤로 한남대교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다시 난지나들목에서 정체인데요. 4차로에서는 작업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하는 일이 있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건지 KBS 박혜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논란이 된 정보 발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이 내용이 처음 나왔었죠. 16일이었는데요. 인천공항 본부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네. 여기서 대책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좀 길어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란 거였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음 달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을 했는데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고 또 장신구와 생활화학 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제품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거였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좀 대상이 됐어요? 애초 알려졌던 품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같은 어린이 용품 34개 품목이 있고 네. 또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 온수 매트 같은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 이렇게는 아예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고 했고요. 네. 또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같은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도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해서 총 80개 품목이 대상이었어요. 80개 품목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계획을 철회했지만 굉장히 당시에는 강력한 조치를 꺼내들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려던 거였던 거예요?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도 방송하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값싼 가격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 덕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중인데 근데 이렇게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구 방식을 통해서 판매되었던 제품의 대다수가 KC 인증과 같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수입되었어요. 이게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들이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도 국내 반입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실제 인천 세관이랑 서울시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런 이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그리고 장신구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훨씬 넘는 수준의 유해 물질이 검출된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지난달에 이거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 어린이용 신발 장식품 아시죠? 뭐 네. 지비츠라고 하는 거. 네. 거기를 이제 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를 해봤더니 이 어린이 신발 장식품 16개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인 7개에서 기준치의 348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난임 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생식 독성이 있고 또 일부에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까지 있었어요. 또 어린이용 차량 햇빛 가리개 같은 데서도 이런 성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막 기사가 나왔을 때 부모들이 엄청 경악스럽다 이런 댓글들이 네. 되게 많이 달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달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을 통한 이제 해외 직구도 급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 반입도 덩달아 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부 조치가 나온 거죠. 근데 요즘 워낙 또 비싼 유아용품 같은 것들 직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막는다고 했을 때 좀 반발이 컸을 것 같아요. 이 대책 나왔다는 기사 나오자마자 거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사실 이용자들이 최근 늘고 있는 추세였으니까 제 주변에도 다 한 번씩 이용을 해보셨더라고요. 일단 정부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안전성 문제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다. 결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선택권 제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볼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는 같은 물건이라도 비교해 봤더니 국내 사이트가 더 비싸게 판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 직구가 막히면 결국 비용 부담 늘어난다는 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맘카페 같은 데서 진짜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국내 유통이 안 되는 유모차인데 그럼 해외 직구 못 하는 거냐. 출산율 때문에라도 유아용품 직구는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배터리나 충전기 같은 일상 전자제품도 금지 품목에 포함이 되면서 각종 취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직구하는 이유는 국내에 원하는 물건이 없거나 좀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건데 이 KC 인증 물건만 허용이 되며 판매가가 원래 그랬듯이 업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시행이 사실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게 아니라 좀 갑작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시행이다. 그리고 애초에 초기부터 KC 인증 안 받으면 우리나라에 유통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막았어야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규제 반대 국민 동의 청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했어요. 네, 정치권도 거의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비판을 했었는데 일단 야권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퇴행적인 쇄국 정책이다. 이제 21세기 흥선 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 국민이 주는 대로 감내해야 되는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경쟁하듯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해외 직구를 가끔 하는데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 이렇게 적기도 했고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KC 마크를 받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해외 직구를 금지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 금지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 KC 인증 받으려면 비용이 들어요. 뭐 품목별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플랫폼인 알리랑 테무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한국에만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플랫폼이 진출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건데 이 KC 인증을 위한 절차나 인증 관련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이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사실 이 해외 판매자 중에도 영세업자들이 많을 텐데 한국에 물건 팔려고
이 KC 인증 받을 판매자가 얼마나 될까? 결과적으로는 한국 소비자들로서는 좀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걸러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지금도 사실은 뭐 의약품이나 일부 품목 같은 거는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통관 물량이 과도하다 보니까 물품을 하나하나 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을 봤더니 약 4,133만 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루로 따지면은 평균 46만 건인데 너무 많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물량 중에서 KC 인증받지 않은 제품 하나하나 다 걸러내야 되는데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게 결국 발표가 좀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또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뭐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뭐 반응이 뭐 원론적인 입장밖에 낼 수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소비자 보호 위해서 국내법 준수하겠다, 뭐 위해 물품 차단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냈는데 뭐 알리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알리라 테무 모두 내부적으로는 이런 법무 및 관련 부서에서 이 조치가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네. 결국에는 이런 논란들 때문에 정부가 이제 사흘 만에 계획을 철회를 했어요. 네. 사실 정부가 16일에 대책을 내놓자마자 엄청 큰 반발,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이튿날에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정 해명을 바로 내놨거든요. 보도 자료를 냈는데 산업부나 환경부 등 이제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달 중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그리고 네.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13세 이하 어린이 용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성인용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었잖아요. 이게 이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엔 사흘 만인 19일인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시 추가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상 철회를 한 겁니다.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이제 어제 추가 브리핑에서 한 말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안전 국민 위해서 차단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워딩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 사과를 드리고 바로 잡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6일 발표를 번복하면서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 금지한다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설명하는 거는 이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안조차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사과까지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수습에 나선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애초에 이번 조처가 뭐 알리나 테무 같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도 있었지만 국내 중소업체 역차별 해소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추가로 발표를 하면서 고위당직자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발표의 방법이 좀 거칠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이 해외 직구 문제를 두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 그리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 충격 완화에 집중을 하다가 좀 국민적 우려 그리고 혼선이 가중됐다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월요일 경제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물가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물이 적거나 없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또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지요. 또 든가난이란 것도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가난하면서도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뜻하고요. 든 거지 난 부자와 같은 뜻입니다. 또 가난과 관련된 표현 중에 알가난이란 말이 있는데 알가난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알가난은 진짜 가난이란 뜻입니다. 그의 가난은 알아주는 알가난이다. 또는 가난하다고 해도 그와 같은 알가난은 처음 본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알가난에서 알은 진짜 또는 알자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고요. 알건달, 알거지와 같은 표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두사 찰이 붙은 찰가난도 있습니다. 여기서 찰은 매우 심한 또는 지독한의 뜻을 가진 것으로 찰가난은 여간에선 벗어나기 힘든 아주 혹독한 가난을 뜻합니다. 접두사 찰은 주로 부정적인 뜻을 가진 몇몇 명사 앞에 붙고요. 찰거머리, 찰깍쟁이, 찰원수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찰거머리는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비유하고요. 찰깍쟁이는 아주 지독한 깍쟁이, 찰원수는 풀릴 수 없을 정도로 원한이 깊이 사무친 원수를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소만인 오늘은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의 하늘 표정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강원 중북부에는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어제보다 덜 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3도, 춘천 24도, 대전 27도, 경북 봉화 25도로 어제보다 1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그 밖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남부지방은 전주 27도, 대구 30도, 양산 32도가 예상되는데요.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고성 16도, 양양 17도, 경북 울진 19도로 낮 기온 20도를 밑돌아 선선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니까요.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남부지방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8도, 습도는 64%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는 야당과 전면전을 부추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를 오늘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9명이 탑승한 헬기가 산악지대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했죠. 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댐 준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헬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이 모습을 끝으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10시간 넘도록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요. 귀환하던 도중 폭우와 짙은 안개 등 악천후를 만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당국은 60개 팀이 넘는 구조대를 파견하고 공수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 튀르키예가 긴급 지원한 드론이 해당 헬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여론을 파악했는데요. 구조대가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접근하고 있지만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보도들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어지럽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조금 전 이란 대통령을 포함해 헬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이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헬기는 추락으로 완전히 불에 탔고 유감스럽게도 라이시 대통령을 숨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고요. 이란 국영TV 역시 추락 현장에서 아무런 생명의 신호도 없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SNS에는요. 각자 추락 영상이 퍼지면서 160만 뷰를 기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종된 에브라함 라이시 대통령은 강경 보수 성향을 가진 정치인으로 3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이을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라이시 대통령이 테헤란의 도살자라고 불릴 만큼 강경파인데다 온건파는 물론 같은 강경파 내에서도 적이 많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태가 이란 내부 소행, 테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배후로 의심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살얼음판을 걸어온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유동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병원에 갈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고요.
하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오늘 병원 찾으실 계획이신 분들은 나가기 전에 신분증 챙기셨는지부터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말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부착된 본인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이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네. 다만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시면 되고요. 응급 상황인 환자,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에 재진을 받는 경우 등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 부정수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의약품을 타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인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그 숫자를 보니 철저한 절차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건강보험증 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해 4만 건을 돌파하면서 건보제종 누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네. 혹시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만약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증명서가 없다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선 비용을 모두 납부한 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해 14일 안에 찾아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갈고 두 번 가야 하고 또 깜빡해서 예기치 못한 치료비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신분증 꼭 챙겨 다녀야겠습니다. 네.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이 혐의를 극구 부인해 왔는데 지난밤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어요. 네, 공황이었다. 술잔은 입에만 댔다.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던 김호중 씨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전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고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당시 식당에서 소주 7병, 맥주 3병을 주문한 내역이 나왔고 김 씨의 소변을 분석한 국과수도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내놓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사고 2시간 전 매니저를 시켜 옷까지 갈아입힌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제거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소속사 역시 입장문을 내고 상황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거듭 사과했는데요. 그러면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거듭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 이후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바로 어제까지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올라 비난을 받았는데요. 첫날 공연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결국 공연이 끝나고 음주운전을 시인하자 팬들 사이에서도 기만당했다는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관광버스까지 대절해 콘서트장을 찾은 팬들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던 김호중을 끝까지 믿었는데 팬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고요. 음주운전 이후 강행한 콘서트 매출만 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냐는 비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출연은 사실상 무산됐고 또 다음 달 열릴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역시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각종 행사 출연료, 광고 출연료, 위약금 등을 계산하면 수백억 대에 달하는 돈을 토해내야 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김 씨는 벌써부터 팬카페에 복귀를 예고하는 글을 남기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데 일각에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황급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변명으로 일관해온 그간의 모습만 봐도 진실을 은폐하려던 의도가 명백한데 한 누리꾼이 올린 글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비싼 공연 끝나고 반성, 위약금과 환불은 무섭고 양심은 가벼웠나 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겐 개통령으로 친숙한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반려견 훈련사이자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영욱 씨가 운영하는 회사 보듬 컴퍼니가 직원들의 폭로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직 플랫폼 자플래닛에 게시된 글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보듬 컴퍼니의 기업 평점부터 보면요. 평균 5점 만점에 1.7점으로 굉장히 낮고요. 네. 올라온 27개 리뷰 중 17개가 별점 1점이었습니다. 다른 리뷰의 별점도 그닥 높지 않은데 대다수가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는데요. 하나씩 들여다보죠.
지난달 별점 1점을 남긴 한 직원은 퇴사하고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서 부부관계인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인격모독, 업무의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을 깔지 못하게 하고 메신저를 지정하는데 이게 함정이다라고 하면서요.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를 모두 감시하고 본인들 욕한 거 있나 밤새 정도까지 하고 이간질하며 괴롭힌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대동해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뒤 직원 간 대화 내용을 트집 잡아 협박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직원 역시 대표는 직원들에게 자기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데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진 적도 있다고 털어놨고요. 이외에도 평생 노예처럼 부려지다 버림받을 각오가 돼 있으면 직원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데 직원들 앞에서 주는 돈이 아깝다고 했다. 직원들 이간질하고 업무 내내 감시가 심하다 등의 악평이 이어지면서 보든컴퍼니는 자플래닛 검색어 1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진짜라면 방송가에서 퇴출돼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는데 드디어 공론화가 되는구나 같은 반응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원래 회사에 대한 평가는 악평이 대부분이다. 한쪽의 주장만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유명해졌다고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같은 상반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강 씨에 대해서 불만을 내비치는 게 직원들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렇게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견주의 막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개인 SNS를 통해 강영욱 씨가 운영하고 있는 보듬컴퍼니에서 반려견 교육을 받은 경험 후기를 올렸는데요.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이 견주, 교육 4회차 때 강영욱 씨가 직접 하는 특강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별도의 수강료까지 내고 아내와 함께 참석했는데 글쓴이의 반려견을 본 강영욱 씨가 대뜸 풍산개냐고 물었고 진돗개라고 답하자 당신 개는 언젠가 반드시 살생을 할 것이다 라면서 이래서 개 키우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다. 내 개는 안 문다고 하니까 욕 먹는 거라고요 라며 제가 일만 15년 했다. 저에게 배우러 왔으면 똑바로 배우고 가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 한참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서 있었다는 이 견주는 두 번 다시 이곳에 오지 않겠다. 다시는 보듬에 오지 않겠다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상황에서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현재 강영욱 씨의 입장이나 해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대표 전화 연결도 종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지난 주말 한강에서 이색 이벤트가 열렸어요. 네, 멍때리기 대회에 이어서 제가 그토록 애타게 참가하고 싶었던 잠퍼자기 대회가 주말 사이에 열렸는데요. 네. 아쉬운 밤에 구경이라도 해보자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인형탈을 쓰신 분부터 한복까지 독특한 옷차림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너무 재밌는 게 하나같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피곤이 가득한 얼굴들이셨는데요. 네. 직장 생활이나 공부 등으로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마련된 잠퍼자기 대회, 그 인기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회 접수 4시간 만에 모집 정원인 100명이 가득 찼고요. 외국인 참가자분도 계셨는데 이 대회에 참가하려고 영국에서부터 날아왔다고 하고요. 네. 또 어느 참가자는 연신 하품을 하면서 푹 자기 위해 전날부터 한숨도 안 자고 왔다며 전의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심사 역시 허투루하지 않았는데요. 팔에 심박 측정기까지 붙이고 가장 편안한 숙면을 취한 사람들을 골라냈는데 30분에 한 번씩 참가자의 얼굴을 깃털로 간지럽히거나 귓속말로 축하드립니다. 우승하셨습니다. 라고 미끼를 던지는 등 다양한 방해 공작까지 있어 보는 이들의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이 모든 난관 속에서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잠든 수상자들 총 4명이 나왔는데요. 네. 모두 20대였고요. 1등을 한 23살 양서희 씨는 한강이라는 낭만적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한복을 입고 참가한 22살 백가은 씨는 베스트 드레서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멍때리기 대회, 잠퍼자기 대회 모두 놓쳐 아쉬운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 한강에서 이색 이벤트들이 한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말까지 11개 한강변에서 무려 120가지의 문화레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인데 무선 헤드셋을 끼고 신나게 춤을 추는 무소음 DJ 파티부터 한강 대학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주말마다 한강을 찾아야 할 이유가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분들 혹시라도 한강에서 마주치게 되면 꼭 인사해 주세요. 네, 꼭 해주세요. 서울 4대공
중심으로 퓨전 한복을 입은 분들 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복을 두고 전통성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어요. 네, 경복궁 앞에만 가도 형형색색의 한복을 빌려 입은 관광객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네. 이 드레스 형태로 금막과 레이스가 달린 치마도 볼 수 있고요. 역할놀이 하듯 골룡포부터 두루마기, 사또 복장까지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한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국가유산청이 전통 한복을 기준으로 경복궁 일대 한복점의 개선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7일 취임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우리 고유의 한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개선할 때라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입는 한복에 대해 실제 한복 구조와 맞지 않거나 국적 불명인 경우가 많다며 주변 한복점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복 착용자는 고궁 관람이 무료인데 해당 혜택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크게 달랐는데요. 고궁 주변 한복 대여의 핵심은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퓨전 한복이 유행하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한복에 관심을 갖고 입어보게 됐다 입을 모았고요. 또 놀이문화처럼 자리 잡은 한복 입기 체험에 지나친 엄숙주의를 들이우는 건 지양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로 다리 위 호텔이 문을 연다고요? 네, 한강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다리 위 호텔이 문을 엽니다. 한강대교 상부에 있던 전망 카페를 호텔로 리모델링하는 한강위 호텔, 오는 7월 16일부터 운영에 나서는데요. 호텔은 144제곱미터 규모의 단독 객실로 거실 벽면과 천장, 침실에 총 5개의 통창이 있어 어느 공간에서든 한강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34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입니다. 개관 첫날 1박은 시민에게 무료 숙박공을 제공하기로 했다는데요. 모레인 22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으니까요. 세계 첫 다리 위 호텔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빨리 응모해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작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방영 중인 아주 따끈따끈한 작품을 골라왔는데요. 바로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입니다. 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장기용, 천우희 배우 주연의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장기용 씨가 연기하는 복귀주라는 인물은 남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질병 때문에 초능력을 잃어버린 설정으로 나와요. 귀주뿐만 아니라 귀주의 가족들 모두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질병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네. 주인공의 엄마이자 고두심 배우가 맡은 복만음은 예지몽을 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면증에 걸려서 꿈을 꿀 수가 없고요. 누나인 복동이는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지만 비만으로 인해 하늘을 날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이들 앞에 천우희 배우가 맡은 도다혜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흥미로운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네. 병으로 인해서 초능력이 사라진다는 설정이 의미심장한데요. 그럼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떤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기훈 배우가 연기하는 복귀주는 눈을 감고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로 아내를 잃고 우울증에 걸리고 마는데요. 우울증에 걸리고 나니까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초능력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질병은 우울증, 비만, 불면증 등 현대인을 괴롭게 하는 질병인데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네. 우리가 초능력은 아니지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를 병들게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현대사회를 꼬집은 흥미로운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살펴볼 심리학 개념은 어떤 거예요?
오늘은 드라마 속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장기용 배우가 맡은 복귀주 역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분은 행복한 순간만 떠올리면 되는 쉬운 일인데 왜 그걸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우울한 사람들 보면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좀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심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전주리 아나운서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주방에 딱 갔는데 내가 뭘 가지러 왔더라? 이렇게 기억 안 난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정말 많죠. 네. 그런데 또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거실로 돌아오면 갑자기 왜 갔었는지 기억이 나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만 그런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는데요. 정보를 처리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있었던 일은 버스를 타면 더 잘 기억이 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있었던 일은 그 음식을 다시 먹었을 때 기억이 더 잘 떠오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기억이 더 잘 떠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맥락을 벗어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맥락 의존 기억 혹은 상태 의존 기억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거실을 벗어난 맥락, 그러니까 주방으로 가면 잘 떠오르지 않지만 다시 거실로 돌아오면 기억이 나는 거죠. 네. 이와 비슷하게 기분도 하나의 맥락이 되어서 기억을 잘 떠오르게 만드는 트리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기분 일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기분이 좋았을 때 일어났던 기억을 기분이 좋을 때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의 주인공 복귀주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기만 하면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가족을 잃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우울한 기억은 더 잘 떠오르고 오히려 반대되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우울한 상태에 빠지면 우울한 노래, 우울한 가사 또 이런 게 머릿속에 쏙쏙 박히고 우울한 영화나 드라마만 찾아보게 되는데요. 네. 같은 감정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처리되어서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았던 기억도 굉장히 잘 떠오르죠. 그래서 관계 맺을 때도 사이가 좋을 때는 떠오르지 않았던 안 좋았던 일이 이 다투기만 하면 떠오르잖아요. 꼭 말할 때 뭐 작년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하면서 옛날 이야기 들춰내고 네. 그러면 또 지나간 얘기 왜 꺼내냐 하면서 또 심하게 다투게 되죠. 맞아요. 이게 다 지금 기분과 관련 있는 기억이 훨씬 더 잘 떠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이별하고 나면 왜 세상의 모든 이별 노래가 다 내 얘기 같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또 그런 곡들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니까 마치 내 인생에는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 생각이 또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한 기억을 더 계속 따라오게 하는 거죠. 네. 오늘은 기분 일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평소 부정적인 감정에 자주 사로잡힌다거나 안 좋은 일만 자꾸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 또는 기억을 잘 못해서 효과적으로 좀 기억을 떠올리고 싶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은 작가님이 현실적인 조언 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이 연쇄적으로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좀 좋은 생각을 떠올리면 되지 않아요? 네,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사람 보고 간혹 그렇게 말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봐. 좋게 생각해봐. 근데 이게 긍정적인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일부러 우울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기분에 맞게 정보를 더 잘 처리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자동적으로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침투해서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라 행복한 생각을 떠올리려는 기억보다 현재 기분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몇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네. 먼저 첫 번째는 쉬운 건데요. 웃는 표정을 지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쁠 때 미소를 짓고 화날 때 이마를 찡그리죠. 표정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도 표정을 다루는 영역과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 언제나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를 보면요.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볼펜을 입술로 물라고 하고요. 네. 다른 집단의 사람들한테는 볼펜을 치아로 물라고 했어요.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요. 그래서 펜을 입술로 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약간 뾰루퉁한 그런 표정이 지어지고 치아로 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만화를 보게 했는데 만화가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었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볼펜을 치아로 문 사람들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같은 자극인데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걸 안면 피드백 가설 혹은 얼굴 피드백 가설 이렇게 부르는데요. 특정 정서와 관련된 표정을 지으면 그 정서가 증폭된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반대로 인상을 자주 쓰면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미간에 보톡스를 맞은 사람들이 더 자주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보톡스는 쉽게 말해서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없애는 기능을 네. 하잖아요. 근데 부가적인 효과로 인상을 쓸 수 없게 만드니까 부정적인 기분을 덜 느끼는 거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으라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보톡스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또 반대로 다른 근육을 마비시켜서 웃는 표정을 또 방해할 수가 있어요. 네. 대신에 찡그린 근육을 좀 덜 사용하고 웃는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평소에 행복한 표정, 웃는 근육을 자주 사용할수록 행복한 상태가 유지되고 행복한 기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그냥 표정으로 웃기만 해도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당장 실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다음으로는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겁니다. 표정과 정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외롭다는 표현을 할 때 쓸쓸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쓸쓸이라는 건 물리적인 표현인데 신체가 느끼는 감각을 심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간의 온도를 더 낮게 느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뭐 25도면 한 18도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추운 게 아니라 몸도 춥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따뜻함을 느끼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반신욕을 하거나 따뜻한 담요를 덮거나 그렇게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경험시켜줘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를 밝게 만들려면 물리적 환경을 밝게 만들고 일부러 활동적인 행동을 해서 몸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기분도 활동적이고 밝게 되죠. 실제로 우울한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고 막 방에 불도 꺼놓고 커튼도 쳐놓고 이러는데요. 마음의 상태와 일치하게 주변 환경을 만들려는 건데 이런 조건이 우울감을 더 고조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환기도 시키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몸의 움직임이 심리적으로 발산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움츠려 있기보다는 더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한 기분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방법들이 단순히 뭐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점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우울증은 말 그대로 질병이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웃을 힘도 없고 또 환경을 바꿀 의지도 가질 수 없을 만큼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에게 빨리 웃는 표정 지어봐, 뭐 방에 불 켜봐, 움직여봐 이러면 오히려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등산이 건강에 좋대 이러면서 다리 부러진 친구한테 운동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실천할 수 없는 단계에서 강요한 건 아무리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거라고 해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상태에 일시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선은 전문가를 찾아가 약물 복용이나 상담 등 적극적인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회복하는 단계에서 웃어보거나 움직여보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시 드라마 얘기로 돌아가 봐서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 복귀준은 그럼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요?
아직 드라마가 방영 중이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저도 잘 모르지만 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요. 복귀주의 엄마 복만음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복귀주를 막 다그치거든요. 방에 불도 좀 켜라고 하고 옷도 좀 갖춰 입고 연애도 좀 하라고 하고. 그런데 이건 우울증 환자에게 본인의 의지와 상태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할수록 더 어두워지고 또 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천우희 배우가 맡은 도다혜가 복귀주 눈에 밟히고 또 자꾸만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복귀주가 과거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는데 그게 도다혜와 함께 있던 장면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몰랐지만 도다혜와 함께 있었던 순간이 행복했던 거예요. 사랑에 네. 빠진 거겠죠. 이렇게 행복한 일이 기적처럼 찾아올 때 예상치 못하게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적처럼 누군가가 다가오기도 하고 예상도 못했던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어도 소소하게 나를 웃게 만든다면 그 한 번의 행복을 시작으로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게 더 쉬워지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기분 일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나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신고은 작가의 심리학 처방 받아보도록 할게요. 모카의 해피. 모카의 해피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콩으로 박지수님, 일부러 웃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 한 번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안일이고 뭐고 매사가 다 시들해져서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 우리 박지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엇도 하기 싫은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 웃는 표정을 짓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과 앞에서 이제 웃음을 짓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서 노동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웃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웃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웃는 표정을 짓는 방법은 입꼬리를 올리고 네. 눈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네. 이렇게 표정을 짓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시면 되지 사람들과 만나서 웃으려고 하는 건 오히려 나의 감정을 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많이 지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적극적인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휴식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분들이 휴식을 생각할 때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식이에요. 드라마를 본다, 뭐 유튜브를 본다. 네. 이것도 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군요. 우리는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쉼이 필요하다 할 때는 불도 끄고 TV도 끄고 정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극적인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군요. 네. 8988님, 회사에 기분이 태도가 되는 후배가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너무 표시가 나고요. 업무적으로도 실수가 많아져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계속 혼낼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저희 심리 전문가들이 그걸 할 수 있으면 사실 세상에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덜 힘들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내 마음을 지키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상대가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거나 이게 막 표정으로 티가 나면 기분이 나쁘고 나도 똑같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때는 호흡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감정이 올라오는 속도가 0.2초래요. 그래서 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불쾌해지는 거는 너무 빠른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면 자율신경계, 뭐 심장박동, 눈꺼풀, 근육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신체 반응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무너지는데 자율신경계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폐예요. 폐는 우리가 숨을 천천히 쉬고 빨리 노력해서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나빠질 때 그게 잘못된 행동으로 연결된다 한 6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6초 동안 심호흡을 깊게
해주면 내 감정 정도는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상대방의 몫은 상대방에게 남겨두고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마음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최동선님은요. 최근 투자 실패로 계속해서 자신을 탓했더니 몸에 힘도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잘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지금 자신을 탓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 탓하는 걸 이제 내부 기인이라고 하고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걸 외부 기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내부 기인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원인을 찾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내가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발전하기 위해서 내부 기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꿀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는 문제로 계속 내 탓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이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투자할 때 더욱 조심하겠죠. 그럼 네.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거든요. 이럴 때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짝 남 탓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투자하게 했는데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었는데 때로는 조금 귀엽게 남 탓을 하면서 변명을 해보고 네.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일들은 정말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 당장 빨리 이런 어려운 마음 상태에서 해결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힘든 건 해결될 거고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며 이겨내기가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봄의 끝자락이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식 다방, 즉 음식, 술, 웨이트리스의 서비스보다는 이제 커피가 중심인 순수한 다방이 처음 등장한 역사를 소개했거든요. 네. 이런 다방이 처음 등장하는 게 192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 100년 전인데요. 이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데요. 당시 기상청에서 계절을 상징하는 지표동물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계절이 온 것을 알리는 동물을 계절별로 지정한 건데요. 달력을 보지 않아도 이 동물이 보이면 이 계절이 왔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동물들이 등장한 겁니다. 당시 봄을 상징하는 지표동물도 지정을 했는데요. 이 동물이 보이면 봄이다 라는 거죠. 봄을 상징하는 동물,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쉬운 문제죠. 꽃이 아니라 동물인 거죠? 네네. 그럼 예전에 제비가 봄을 알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제비 아닌가요? 제비? 맞아요. 예. 제비가 봄을 상징하는 동물로 1923년에 지정됐죠. 달력보다도 더 정확한 봄 지표라고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 봄 평균 기온이 10.8도에서 12.8도로 정확히 2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2도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지구 전체 역사 속에서 지난 100년 동안의 이 2도 상승은 굉장한 온난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온난화로 철새들이 계절 변화에 둔감해지면서 제비가 날아오는 시기가 100년 사이에 45일에서 60일 정도 늦어졌다고 하죠. 심지어는 2007년 이후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제비 관측 기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 기상청에서는 제비를 봄을 상징하는 지표동물에서 삭제하고 다른 동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뉴스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제비를 다른 동물로 대체했다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제비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예, 오늘 주제가 제비다방입니다. 네. 예, 사람마다 이 제비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죠. 어떤 사람은 봄을 당연히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연미복 이 옷을 입은 멋진 연주 장면도 떠올리고 네. 가끔은 또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 제비족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뭐 저는 당연히 이상의 제비다방을 떠올리죠. 이상이 제비다방을 연 것이 1933년이니까 세계적으로는 경제 대공황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면서 문학가였던 이상이 어떻게 다방을 차리게 된 거예요? 예, 이상은 서울 사직동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도시 남자, 모던보이죠. 예, 본명은 김혜경이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네. 그런데 아버지는 이발사였는데 집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은 3살 무렵에 비교적 재산은 있는데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 뭐 성함이 특이합니다. 김연필 씨입니다. 김연필 큰아버지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네. 이후 큰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지금의 서울 서촌 통인동입니다. 2018년에 복원된 그 이상이 집이 있는 자리죠. 큰아버지 도움으로 보성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부에 입학해서 건축가의 길을 갑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이에요. 네. 졸업 후 학교 추천으로 조선총독부에 취직을 해서 건축과 관방회계과 등에서 일을 합니다.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1930년에는 장편소설 12.12를 발표를 해서 소설가로 데뷔하는데 이때 이상이라는 필명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죠. 1931년 6월에는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 훗날 국전이라고 불리던 이 전람회에서 서양화 자상이 입선을 해서 화가로 또 데뷔를 해요. 네. 이 같은 해에는 여러 편의 또 시를 발표해서 시인으로 등단도 합니다. 불과 20살, 21살의 나이에 정말 다양한 재능을 나타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1931년에 갑작스럽게 폐결핵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뭐 당시에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죠. 병을 지닌 채 총독부를 하던 중인 1932년에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상에게 유산을 좀 남깁니다. 땅이었죠. 네. 병도 악화되고 재산이 조금 생긴 이상은 총독부를 그만두고 1933년 초에 황해도 배천온천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23살 때예요. 이곳에서 기생 금홍을 만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33년 7월에 금홍을 서울로 불러서 종로 일가 지금의 청진동에 제비 다방을 차립니다. 커피를 유난히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방을 차리는 게 뭐 당시에도 하나의 유행 같은 거였어요? 예, 요즘 카페 창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행이었던 게 다방 창업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자고 나면 생기는 게 다방뿐이라는 그런 신문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커피를 좋아했던 이상이 그런 유행을 따른 겁니다. 이상의 제비 다방과 관련해서는 뭐 흥미로운 일화들이 많은데요. 먼저 다방 이름이에요. 왜 제비 다방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세상에 동물도 많고 새도 많고 꽃도 많은데 왜 하필 제비였을까요? 이상은 건축가였기 때문에 이 제비 다방 건물을 직접 설계를 해서 지었거든요. 이 거리 쪽 벽을 통유리로 해서 거리와 다방이 소통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모던한 건축이었죠. 네. 그리고 벽에는 하얀 벽에는 자신이 좋아하던 프랑스 소설가 주르 르네르라는 사람의 에피그램이 담긴 액자 몇 개를 걸어 놓았거든요. 이 에피그램은 아주 짧은 풍자시를 의미하는 장르입니다. 네. 이상이 좋아했던 르네르는 프랑스 작가로 1894년에 발표한 소설 홍당무가 유명한데요. 르네르를 당시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특히 그 게으름을 좋아했던 그 룸펜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르네르가 했던 아주 흥미로운 말이 준 영향이 있습니다. 르네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은 피곤해지기 전에 쉬는 습관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예, 룸펜들에게는 정말 위안이 되는 말이었겠죠. 네. 물론 르네르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목이 뱀, 프랑스어로 르 세르팡이고요. 네. 내용이 너무 길다. 토롱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네네. 너무 짧은 시인데 재밌네요. 근데 이 르네르와 제비가 연관이 있었군요. 예, 르네르가 쓴 그 히스토르 네트렐라는 즉 박물지라는 산문집에 제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피에르 보나르라는 역시 프랑스 작가가 그린 제비 사파가 실려 있어요.
당시 레나르도 그리고 보나르도 일본과 조선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다방의 제비라는 이름은 레나르에클 그리고 보나르의 사파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제비다방이 영업이 잘 됐어요? 예, 뭐 두 가지 이유로 제비다방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첫째는 공짜 손님. 민 친구들의 출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상의 친구들이 거의 사랑방처럼 제비다방을 이용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 시인 김기림, 정지용, 문학평론가 이현구, 그리고 서양화가 뭐 구본웅, 소설가 이효석, 박태원, 김유정 등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뭐 박태원은 잘 아시죠? 네. 우리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외할아버지입니다. 또 박태원의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 사파를 그린 것도 당시 이상이었습니다. 이효석은 낙엽을 태우면서 그것에서 커피 향을 느꼈던 대표적인 커피 마니아였고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돈을 내고 커피를 사서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짜 손님들이었어요.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친구였으니까 그냥 마시죠. 이 금홍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공짜 손님들로 넘쳐납니다. 뭐 금홍과 이상 사이에 다툼이 많아졌겠죠.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이상과 금홍의 관계가 점점 나빠졌고 1936년 여름에 창업한 지 3년 정도 되던 해에 금홍은 이상을 떠나고 말죠. 이상이 친구를 만나러 이제 낭낭파라 등 다른 다방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1936년 9월에 제비다방은 문을 닫고 맙니다. 몸도 아프고 사업도 망하고 또 연인까지 떠나고 아무리 친구가 많았어도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예, 뭐 이상은 남은 재산을 투자해서 그 이후에도 뭐 스루, 맥 등 다른 다방을 열었지만 역시 오래 하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뭐 육구라는 이름의 다방을 열려고 신청을 했다가 일본 경찰에서 그 의미에 음란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방을 차리고 닫고 하면서 또 오감도, 날개 등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품들을 당시에 남겼죠. 제비다방을 폐업하고 이상이 더 자주 찾았던 다방이 지난 시간에 길게 소개했었던 소공동에 있던 낭낭파라였습니다. 네. 이순석이라는 분이 세웠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미술가로 유명하죠. 이분이 일본 유학을 하고 다방을 차린 배경에는 이명래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종기 치료제로 유명한 이명래 고약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창업자 이명래가 바로 이순석의 친형이에요. 그러니까 고약을 팔아서 번 돈으로 동생이 다방을 차리게 도와줬던 거네요. 네, 멋진 형제죠. 네. 네, 제비다방 폐업 후에 이상의 낭낭파라를 더 자주 찾았던 이유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커피 맛이 더 좋았어요? 낭낭파라가 커피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친구 때문에? 네네. 낭낭파라의 지배인이었던 변동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상의 친구였어요. 네. 변동욱에게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네. 몸이 아픈 이상이 프로포즈를 했던 변동님이라는 이름의 문학소녀입니다. 이상이 친구 동생 변동님에게 프로포즈하며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문학가 이상이 한 프로포즈면 아주 문학적이고 달콤한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전혀 반대예요. 이상은 변동님에게 우리 같이 죽을까? 아니면 함께 살까? 라고 무시무시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죠. 아팠으니까요, 당시에. 네. 결국 이상과 변동님은 1936년 6월, 그러니까 금홍이 거의 떠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고 함께 황금정, 지금의 을지로 해서 이제 살림을 차리죠. 그런데 4개월 정도 둘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예. 4개월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네. 그 이후에 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돼요? 예, 헤어진 건 아니고요. 네. 예, 이상의 병이 더욱 악화되고 결국 혼자 일본으로 떠납니다. 네. 뭐 경제적인 이유로 둘이 같이 떠나질 못해요. 1936년 10월이죠. 일본에 머물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에 동해, 종생기 등 뭐 소설과 수많은 시를 당시에 집필을 했는데요. 37년 2월에 불령선인, 즉 사상이 불손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습니다. 네. 뭐 병이 더욱 악화되어서 풀려났지만 결국 그해 4월 17일 동경제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온 부인 변동님에게 이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처럼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아니라 네. 굉장히 생뚱맞게도 멜론이 먹고 싶다였다고 합니다. 네. 나폴레옹만큼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과 26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고 간 이상입니다. 이상의 유해는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미아리가 개발되면서 망우동 공원묘원으로 옮겨져서 지금도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부인 변동님은 후일 김향안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유명한 그 유화를 남긴 추상화가 김한기 화백과 재혼을 합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제비다방의 주인공 이상이네요. 네네. 근데 이상은 다방을 여러 번 차릴 정도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요. 네, 이상이 커피를 좋아했다는 것은 뭐 많은 친구들의 회고나 글 등에서 나타나는데요. 가장 명확하게 그의 커피 취향을 보여준 것은 그가 남긴 수필 산촌여정이라는 작품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있던 1935년 여름에 친구의 고향인 평안남도 성천에서 한 달가량 요양을 하는데요. 네. 이때의 느낌을 담은 글을 1935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를 했습니다. 연재물의 제목이 산천여정이죠. 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 연재물의 첫 번째 글이 향기로운 MJR의 미각을 잃어버린 지도 20여일이나 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MJR이 뭐예요? 예, 향기로운 MJR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당시 이 연재물을 읽은 독자들도 궁금해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했거든요. 현지에서 만난 새로운 애인 이름의 이니셜이라는 해석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는 MJR이 오타였다는 거죠. 네. 이상이 MJB라고 원고지에 써서 보냈는데 매일신보 기자가 활자화하면서 B를 비슷한 모양의 알파벳 R로 잘못 옮긴 겁니다. 원래 MJB인데 MJR로 잘못 쓰인 거죠. 그럼 MJB는 뭐예요? 예, 미국 커피 회사 이름이죠. 이른바 골드러시 이후에 1800년대 후반에 미국 커피 산업의 중심지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MJB는 1899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미국의 커피 원두 판매 회사 이름인데요. 네. 처음에는 회사를 설립한 독일 출신 유대인인 막스 제이 브란데슈타인의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MJ 브란데슈타인 컴퍼니였는데요. 회사 이름을 MJB로 바꿉니다. 설립자 이름의 이니셜을 회사 이름으로 정한 거죠. 왜냐하면 설립자 이름 전체를 쓰니까 소비자들이 반감을 표시했거든요. 네. 예, 하나는 첫 번째는 이름에서 풍기는 독일계라는 강한 이미지였죠. 네. 특히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후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였거든요. 독일이 미국의 적대국이었으니까요. 예, 다른 하나는 이름에서 풍기는 유대인 회사라는 느낌이었죠. 역시 미국인들 중에도 유대인에 대한 반발이 당시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숨기려고 만든 간단한 이름이 MJB입니다. 이 회사는 1914년에 진공 캔에 커피 원두를 넣어 포장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미국 서부에서 시작해서 동부와 남부까지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고 진공 캔에 포장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쉽게 판매망을 넓히게 되죠. 일본에서 당시 대대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고 결국 조선 땅에도 들어온 겁니다. 네. 이상이 즐겨 마셨고 제비다방에서 사용한 원두가 바로 MJB였던 거죠.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커피가 담긴 둥그런 그 양철통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MJB 커피입니다. 1985년에 스위스 네슬레에 인수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미국의 그 마시모 자네트라는 음료 회사의 소유로 넘어간 그런 커피 브랜드죠. 당시 MJB 커피는 어떤 맛이었을지 궁금해요. 예, 제비다방이 문을 열었던 1933년에서 35년 사이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거의 모두 블렌딩 커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커피 원두를 섞은 후 일정한 단위로 포장을 해서 대형 마켓에 선반 위에 놓고 파는 제품이었죠. MJB, 폴저스, 맥셀하우스 등 서너 개의 대형 커피 회사가 만든 커피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예, 맛에 영향을 준 특징인데 바로 가장 저렴한 브라질 커피 원두가 듬뿍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한때 산토스 커피라고 부르던 바로 그 브라질 커피죠. 이 브라질의 산토스항에서 수출되는 커피여서 산토스 커피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맛이 없던 저급하고 저렴한 커피였다고 봐야죠.
예, 미국의 대형 커피 생산 회사들은 산 브라질 산토스 커피를 수입을 해서 여기에 맛 좋은 뭐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커피를 조금 섞은 후에 대형 공장에서 볶아요. 그런 다음에 일정한 단위로 캔이나 봉투에 담고 포장을 해서 판매했던 거죠. 카페가 아니라 대형 마트에서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커피 소비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커피가 나무의 열매 속에 든 씨앗, 즉 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드는 화학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품이나 세제 뭐 그런 것처럼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화학 제품이라 뭐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뭐 당시에 다방 출입했던 사람들은 최고의 커피라고 생각하고 즐겼겠어요. 네, 뭐 당시에는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 뭐 이런 것과 비교해 볼 수는 없을 정도의 맛이었었고요. 네. 바로 그 직전 커피였었던 뭐 자바 커피나 모카 커피 등 유명했었던 커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맛은 당연히 떨어지는 그런 커피였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해볼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커피로 네. 맛보는 역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